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하면요, 보통 화려한 건축물이나 눈에 띄는 옷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때로는 진짜 문화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밟고 서 있는 바로 그 발밑에서 아주 조용히 자라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떠나볼 여정은 바로 그 발밑의 세계, 일본의 다다미에 담긴 아주 깊고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입니다. 일본을 이해하는 가장 조용한 문.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다미가 그냥 바닥에 까는 매트? 그 이상이라는 거죠. 뭐랄까, 복잡하고 거대한 일본이라는 문화를 열 수 있는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열쇠 같다고 할까요? 아니, 근데 그냥 풀로 엮은 바닥 매트 하나가 어떻게 한 문화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할 겁니다. 다다미의 역사를 한 겹 한 겹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숨겨진 권력, 공간, 그리고 예절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다다미 이야기,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 전체를 덮는 그런 바닥재가 아니었어요. 그 시작은 훨씬 더 유동적이었고 또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은 바로 이 한자에 담겨 있습니다. 다다미를 뜻하는 한자, 덤. 이 글자의 원래 뜻이 바로 접다예요. 이게 핵심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다다미는 방에 딱 고정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펴고 접을 수 있는 일종의 이동식 물건이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쉬워요. 초기 다다미는 귀족들이 중요한 의식을 치르거나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만 잠시 펼쳐놓는 그런 최고급 돗자리 같은 거였어요. 다다미 위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지위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권력의 무대였던 셈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다미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방 전체의 규칙을 정하는 건축의 규칙서로 변모하게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 건축의 거대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다다미가 더 이상 사람을 따라다니는 소품이 아니라 공간의 중심이자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온 거죠.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고요. 가마쿠라 시대를 거쳐서 무로마치 시대에 이르면 무사 계급의 힘을 보여주는 새로운 건축 양식, 바로 쇼인주쿠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시기부터 다다미의 위상은 그야말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 쇼인주쿠리라는 건축 양식은요, 모든 게 다 다다미에서 시작돼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바닥 전체에 다다미를 쫙 깔아서 공간의 기준이 되는 격자, 즉 그리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엔 그 격자선을 따라서 후수마라는 미닫이문으로 공간을 나누고요. 쇼지라는 종이창으로 부드러운 빛을 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코노마라는 장식 공간이 방의 위계를 결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죠. 모든 요소가 다다미를 기준으로 착착 정렬되는 거예요. 다다미가 없으면 이 공간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다미는 단순히 실용적인 기능을 넘어서 미학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특히 일본의 다도 문화와 만나면서 다다미는 텅 빈 공간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의미를 담아내는 하나의 예술 캔버스가 되거든요. 다도에 쓰이는 다실은 일부러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기껏해야 다다미 서너 장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랄까요?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모든 게 중요해져요. 발소리, 공기의 흐름,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미학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대가 되어주는 다다미의 역할은 그야말로 극대화됩니다. 다실의 아주 작은 출입구인 니지리구치를 보면 그 철학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무사든 상인이든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이 문을 통과하려면 무릎을 꿇고 몸을 바짝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건 다실 안에서는 우리 모두 평등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칼 같은 무기를 들고 들어올 수 없다는 평화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실의 미학을 완성시킨 정신이 바로 와비사비입니다. 다도의 대가 센노 리큐가 추구했던 건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소박하고 고요하고 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런 불완전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의 풀로 만든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는 다다미야말로 이 와비사비 철학을 담아내기에 정말 완벽한 배경이었던 거죠. 자, 이제 다다미는 단순히 공간을 정의하는 걸 넘어서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
예절, 심지어 정체성까지 규정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 같은 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다다미 6장짜리 방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크기일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교토를 중심으로 한 교마는 귀족 문화의 영향으로 가장 크고요. 도쿄 중심의 에도마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특성상 좀 더 작아요. 심지어 전쟁 후에 지어진 아파트를 위한 단치마는 훨씬 더 작죠. 그러니까 다다미 한 장의 크기에 그 지역의 역사가 그대로 짜여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윤동주 시인이 바로 이 에도마 6장짜기 방을 남의 나라라고 표현했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 짧은 구절은 다다미로 규정된 그 공간이 한 개인에게, 특히 이방인에게는 얼마나 이질적이고 때로는 억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를 정말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아마 시인에게 이 방은 일본이라는 규범을 강요하는 작은 축소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다다미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행동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움직임에 정해진 규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다미 가장자리의 천, 해리는 절대 밟으면 안 되는 금기의 영역이고요. 무릎을 꿇고 앉는 세이자 자세가 기본 예의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느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방의 중심인 도코노마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상석인 가미자, 그리고 출입구 근처가 말석인 시모자입니다. 누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단 한마디 말도 필요 없어요. 다다미의 배치만 봐도 그 공간의 사회적 지위와 위계가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침대와 소파가 너무나 보편화된 오늘날, 이 오래된 전통은 대체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이제 다다미의 이야기는 현재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다다미는 일본의 덥고 습한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습도를 조절해주고요. 풀로 만들어진 그 자체의 탄력성이 또 굉장히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요. 그래서 요즘 현대 아파트에서도 방 하나쯤은 다다미방, 즉 와시치로 남겨둬서 손님방이나 아이들 놀이방처럼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다다미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유물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색깔도 다양하고 관리도 쉬운 합성 소재 다다미가 나오는 등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맞춰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통인 셈이죠. 결국 다다미에 얽힌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철학으로 모입니다. 바로 다다미가 몸을 낮추는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바닥에 가까이 앉고 무릎을 꿇고 바닥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 방식, 바로 여기서 겸손, 정돈, 그리고 절제의 미학이 태어난 겁니다. 결국 다다미는 단순히 방을 꾸미는 인테리어를 넘어서 그 안에서의 삶의 방식 자체를 빚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다미 위에서는 그냥 차를 한 잔 마시는 평범한 행동조차도 왠지 모르게 하나의 의식처럼 사려 깊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다다미가 일본 문화의 아주 깊은 층위를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매일 딛고 서 있는 그 바닥은 여러분의 문화에 대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